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6조 원이 넘는 순매도에 장중 6% 이상 급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동반 급락세인데 낮 12시쯤 두 시장 모두에서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코스피 하락세가 심상치 않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코스피는 8,400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9,000선에서 출발해 잠시 9,100선을 회복했다가 장중 6% 넘게 급락했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해 장중 6% 넘게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장중 지수 변동폭이 커지며 두 시장 모두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 시장에선 13번째, 코스닥 시장에선 5번째 매도 사이드카 발동이었습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도 껑충 뛰어 90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통주 기준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1위가 된 SK하이닉스는 하루 만에 하락폭이 커지며 다시 시총 2위로 밀려났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정규장 이전 프리마켓에서 사상 처음 300만 원을 돌파했는데 정규장에서는 260만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시총 1위를 회복한 삼성전자 역시 32만 원대로 내려가며 3거래일째 하락세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달리 상승세를 보였던 두 회사 최대 주주 SK스퀘어와 삼성생명 역시 오후 들어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조 원, 기관이 2조 원 넘게 순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이 이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개인이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도 계속 높은 수준인데요.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원달러 환율은 1,534원 근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2.4원 오른 1,539.4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 이란 간 종전 합의 소식에 주간거래 종가 기준 1,510원대로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다시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미국 이란 간 종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최근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에도 국내 수출 기업들의 해외 재투자가 증가하고 코스피 시장 외국인 순매도와 내국인 미국 주식 투자 확대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 이란 간 양해각서 체결 후 첫 고위급 회담이 진행된 뒤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7.9달러로 전장보다 3.31% 하락했고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4.82달러로 전장보다 2.32% 내렸습니다. 미국이 이란 원유 판매 제재를 60일간 면제했는데 이로써 국제유가 하방 압력이 더 커지면 원달러 환율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네, 코스피가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영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총을 위협하면 이게 하락의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지금도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7% 내리고 하이닉스가 8% 내리니까 네. 시가총액 순위가 또 바뀌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주가 오름세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등락이 좀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 한우물을 판 SK하이닉스 정말 반도체만 올인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종합반도체 회사잖아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이외에도 가전과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AI 시대 승자는 누구냐? 바로 이제 하이닉스인데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난해 초 주가가 17만 3천 원대. 근데 지금 어제 종가가 291만 원이었어요. 16배 올랐습니다. 네네. 주식시장에서 1년 반 만에 16배 수익을 내는 건 거의 불가능한 숫자인데 그걸 해낸 거고요. 삼성전자가 지난해 초 5만 3천 원대. 어제 종가가 35만 3천 원대. 그러니까 5배, 5.6배 올랐기 때문에 같은 반도체 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달라졌다.
특히 지금 AI 시대에 이제 HBM의 가치, 고대역폭 메모리를 좀 독점적으로 거의 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SK하이닉스가 이제 20여 년 만에, 25년 만에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다라고 해서 네. 이게 반드시 뭐 버블장의 이제 꼭지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건 뭐냐? 반도체 슈퍼사이클인 건 맞지만 이 가운데서도 승자를 가리는 실적별 옥석 가리키는 이제 본격화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서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기업의 비중이 54%를 넘겼고요. 그리고 코스피만 봤을 때도 이 두 기업의 비중이 58%를 넘어서 거의 60%에 육박했습니다. 이 쏠림 현상이 좀 심하지 않냐, 심각하지 않냐 이런 일각의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반도체 쏠림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의 경우는 워낙 이제 상장된 종목 수 자체가 많고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다 이제 담겨져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건 AI 열풍이 맞습니다. AI발 이제 반도체 열풍인데 근데 과연 SK하이닉스 정당한가? 뭐 목표 주가 500만 원도 있어요. 정당한가를 좀 보게 되면 HBM을 만드는 회사는 세 개 회사입니다. 가장 많이 잘 만들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건 SK하이닉스. 두 번째 한 60에서 70%의 시장을 SK하이닉스가 나머지 20에서 30%를 삼성전자 마이크론이에요. 근데 주가가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냐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주가 수익 비율, 펄을 봐야 되는데 12개월 예상 선행 이제 PBR 선행 실적 대비 주가 수익 비율을 보게 되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삼성전자예요. 7.5배 수준. 그런데 마이크론은 9.2배에서 11배 수준이고 SK하이닉스가 한 9배 정도 수준이니까 상당히 이제 주가 수익 비율만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저평가돼 있지만 거기 삼성전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모두 잘하는 가전도 잘하고 통신, 휴대폰도 잘하는 회사인데 지금은 AI 사이클이다 보니 영업이익률 면에서는 지난 1분기 기준 삼성은 43%대, SK하이닉스는 72, 3%대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문제는 2분기 실적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2분기 삼전닉스 합쳐서 영업이익이 150조 원. 150조 원인데 아마 삼성전자가 한 88조 원대, SK가 한 64조 원대 영업이익 추정이 되는데 1분기에 삼성전자가 57조 원, SK하이닉스가 37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95조 원 수준이었는데 150조로 뛰었다라는 건 석 달 새 영업이익이 50% 넘게 늘어났다라는 얘기인데요. 네네. 근데 단기에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실적을 선반영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실적 확인해야 되는 정말로 이제 정말로 1분기의 실적을 넘어서면서 호황을 이제 슈퍼사이클에 이제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는 회사가 과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지 2분기 실적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어. 네,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시가총액 측면에선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서는 대역전극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 와중에 금감원장이 내놓은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코스피가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눈에 띄었던 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앞섰다는 점입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뭐 사실 이제 HBM이라는 어떠한 새로운 반도체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결국은 이런 HBM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보다 이제 점차적으로 SK하이닉스 실적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 반영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뭐 보통 절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실 삼성전자의 수익이 SK하이닉스보다는 좀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란 회사는 전자 전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휴대폰도 있고 흔히 말하는 전자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 다품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의 총 규모는 보통 하이닉스보다 클 거라. 그리고 수익 구조 역시 하이닉스보다 조금은 많지 않을까. 영업이익이라는 흔히 말해서 매출에서 비용을 뺀 어떤 수익 규모 역시 많지도 않을까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역전을 한 거는 좀 사실 이제 사람들의 기대감 같은 것들, 어떤 투기 열풍 같은 것들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니냐. 결국은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영업이익이 많은 쪽이,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히 영업이익이 많은 쪽이 주가가 높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흔히 말하는 여러 개의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좀 높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제 SK하이닉스의 어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특히 HBM이라는 새로운
새로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 이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어떤 주가에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매출액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이상한 현상으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SK하이닉스만 보지 말고 삼성전자까지 같이 보면요. 지금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스피가 9천까지 넘어서기도 했는데 상장사의 거의 대부분은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에도 직접 연관이 될 것 같아요. 뭐 전통적으로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을 선호하죠. 근데 지금 코스닥이 900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1200까지 올라갔다가 네. 이제 900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뭐 코스피 2,500에서 3,000, 그다음에 코스닥이 뭐 700에서 뭐 1,000,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코스닥이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거기서 피크를 찍고 또 내려오는 양상들이 보인다는 것은 네.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을 입는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주식 숫자만 봐도 지금 한 26% 정도만 올랐다. 최근에 어떤 달의 통계만 보면은 26%만 오르고 나머지 74%는 오히려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 반도체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고 이 쏠림 현상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다른 데서 주식을 팔아서 반도체의 수익을 내려고 하는 이런 투자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할 정도로 지금 뭐 시장이 좀 쏠림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워낙 코스닥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네네. 전통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코스닥을 많이 한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이 코스닥 시장이 잘 돼야 주가도 오르고 있고 수익 성과도 낼 수가 있는데 지금 코스닥 시장이 안 좋다, 오히려 안 좋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종목 수만 봐도 오르는 종목보다 내리는 종목이 많기 예, 예. 때문에 투자자들이 꼭 즐거워하는 것만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코스닥이 오르는가 하더니 SK하이닉스가 오르면서 오히려 코스닥은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들, 쏠림 현상들이 계속 나오던데요. 저희가 그래픽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코스피의 종목별 시가총액을 보면은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준비한 걸 봐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SK하이닉스가 역전까지 한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 조금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도체 쏠림이란 것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네네. 주시장이란 것은 흔히 말하는 분산 투자가 가능해야 되고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반도체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어떤 종목들이 어떨 땐 반도체가 좋다가 다음에 2차 전지가 좋다가 혹은 뭐 바이오가 좋다 이렇게 하면서 수익률을 완화시켜줘요. 그러니까 수익률의 변동성을 좀 완화시켜주는 것이 네. 우리가 재무상으로 가장 이상적인 투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반도체를 쏠리게 되면은 만에 하나 이제 지금 워낙 연금이익이 좋아가지고 반도체 주식이 잘 가고 있지만 만에 하나 반도체 주식이 폭락하게 되면은 그 영향이 지수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예. 지수 전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또 수익률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 특히나 한 주의 쏠림이란 그러니까 혹은 한 섹터의 쏠림이란 것은 변동성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죠. 반도체에 갔다, 2차 전지에 갔다, 바이오가 갔다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움직이면서 좀 변동성을 완화시켜줘야 되는데 한쪽에 지금 아까 그래픽에 나왔지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무선주까지만 하면은 거의 57%가량 네네. 되는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혹시나 이런 것이 반도체 섹터가 안 좋아졌을 때 타격을 어떻게 만회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 같은 것들이 좀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의 우려가 지금 저 그래픽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저는 이 발언 듣고 좀 황당하게 느껴졌는데요.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게 뭡니까? 일단 레버리지 ETF라는 것은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정하거나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배로 추정하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이 5%가 예. 오르면 이 레버리지 ETF를 사면은 10%가 오르는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전에도 뭐 코스피에 대해서는 있었습니다. 코스피에 네. 대해서는 있었는데 코스피란 건 지수죠. 지수란 것은 여러 종목들이 합쳐져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지수에 대해서는 사실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흔히 말하는 개별주에 대한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을 만들 수 있게 함으로써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 예.
사실 이제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약간 투기성의 상품이 조금 많긴 많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두 배를 추정한다는 것은 위로 올라갈 것이냐 혹은 또 아래로 내려갈 것이냐에 대해서 일종의 베팅을 하는 일종의 어떤 투기적인 심리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흔히 말해서 이제 투심을 자극한 측면도 예.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턴오버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래량이 지나치게 많다. 결국은 두 배란 것은 어떤 거냐면 삼성전자 1, 2%만 올라도 본인은 4%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3, 4%의 수익률을 보고 또 팔고 뭐 짧게 흔히 말하는 주식 용어는 단타를 친다 그러는데 이 레버리지 상품을 통해서 주가가 오를 때 단타를 치고 또 단타를 친다는 것은 또 파는 물량도 많기 때문에 많이 오를 때 많이 올랐다 또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는 어떠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영향을 하고 있다라는 예. 이런 말씀은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찬진 금감원장이 얘기했던 게 후회가 많이 된다. 당시에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됐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증권사만 수수료로 돈을 벌고 있다. 고환율 방어를 위해서 조금 급하게 준비했던 거다. 거기다가 소비자 경보 발령에도 이게 쿨링다운이 안 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카지노 허가해주고 나서 운영사하고 도박꾼들한테 호통찌는 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상을 못했을까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사실 이제 당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요인이 있긴 했죠. 홍콩에 흔히 말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레버리지 ETF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홍콩 시장이라든 이런 데 가서 이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홍콩 시장에 가서 투자한다는 얘기는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달러를 바꾼다는 얘기는 최근에 환율이 굉장히 안 좋은데 혹시나 이런 레버리지 상품으로 돈이 몰리게 되면은 환율 상향 압박 같은 것들이 더 세지면서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 좀 혼란이 될 것이다. 이런 네. 큰 맥락은 있었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 레버리지 ETF가 도입되고 이 레버리지 ETF가 워낙 흔히 말하는 턴오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바뀜이 너무 빨리 일어나고 이 투기적으로 이용되다 보니까 금감독원장께서는 이게 걱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우리 네. 거꾸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미리 사실은 어느 정도 전문가들은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 다들 걱정했던 문제잖아요. 워낙 시장의 변동성이 예. 큰데 이게 변동성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은 당연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꼭 이 타이밍에 이걸 했어야 됐냐라고 좀 불안감에 걱정 섞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 워낙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시장의 변동성을 더 키우는 상품을 이게 레버리지 ETF 같은 것들을 통해서 들고 온다.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사실 나타나게 됐고,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외환의 시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실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것이 아니냐라는 또 비판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네. 상황들이긴 하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환율 방어를 위해서 급하게 준비했던 것 이것도 조금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고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도박 상품을 안겨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 투기성이 짙은 상품이다 보니까 두 배 레버리지 같은 상품들은 수익률을 2배로 키우는 상품들이고 올라갈 땐 크게 오르고 내려갈 땐 크게 내리는 상품이다 보니까 그런 비판에 대해서 조금 벗어나긴 어려운 게 사실이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이제 자꾸 주가 많이 오르고 이제 주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거든요.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주가가 어느 날엔 9천을 갔다가 다음 날에 8천을 갔다가 다시 9천을 가는 이런 현상들이 너무 크게 움직이다 보면 하루에 지수가 4~5% 움직이는 이런 양상들이 너무나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고려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아마 드려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순자산 규모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 주식도 많이 사고 더군다나 이 레버리지 상품까지 투자하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주가 같은 것들이 더 빨리 변동하는 것이 예. 아니냐 이런 말씀을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판단 실패가 증권사 투자자에게 책임 떠넘기기로 가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찬진 금감원장의 이야기는 들어두어서라도 막았어야 됐다라고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할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이미 만들어 놓은 상품을 취소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예. 이거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갑자기 상품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렇죠. 상황들이다. 이거를 예. 이미 도입된 상품을 이유 없이 이게 흔히 말해서 취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사후 약방문적인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같고요. 결국은 이제 정책적으로 이걸 하고 싶긴 하지만 실상 과연 이것을 흔히 말해서 시장에서 없앨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시장에 없애게 되면 아까 15조 이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예. 이 15조 이상 가진 돈들이 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또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발언적으로는 좀 잘못된 정책의 선택이다라는 이야기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실제로 레버리지 ETF 상품 같은 것들 하기는 좀 어렵다. 다만 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레버리지 ETF 말고 다른 신용으로 할 수 있는 뭐 삼성전자 투자라든지 신용이라는 것은 네. 증권사에서 빌려서 하는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막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시 부양과 환율 방어를 위해서 되돌릴 수 없는 정책 실패가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되짚어볼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 금리도 높아지는 추세인데 네. 이게 괜찮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 더 걱정되는 부분을 살펴보자면은 역시 환율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30원대, 여전히 1,500원이 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달 들어서 평균 원달러 환율이 1,520원도 웃돌았네요.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높은 수준 네, 아닙니까? 네. 외환위기 이후의 최고 수준이라고 우리가 봐야 예. 되겠죠. 그래서 98년 2월 외환위기가 있을 때 이후로 가장 높은 월 평균 수준을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비교하면은 사실 2009년 3월이 가장 높았는데 그때보다 네. 70원 정도가 더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우려들을 하시는데 외환위기랑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은 원인이 달라요. 네네. 그때는 사실은 외화를 획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외화자금 유동성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러가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달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미국 자체가 고금리 상태고 네. 고금리 상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금이 그쪽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럴 수밖에 그죠? 없어요. 그래서 예, 예. 그리고 뭐 중동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자금 이탈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98년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우리나라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공공 부분에서 외환 관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네. 민간 부분이 외화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걸 쉽게 얘기를 하면 예전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생기면은 이게 전부 다 달러를 우리가 그렇죠. 갖고 예, 예.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효과와 동시에 뭐가 있냐면은 국민연금이 이제 외국 주식들을 사게 되죠. 네네. 예, 그렇게 되면서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다시 달러에 나가는 대한 수요가 또 생기는 거네요.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관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원인은 다르다라는 데 좀 네.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인은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경제가 받을 타격도 좀 다르겠지만 네, 네. 일단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인지라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